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모진 시집살이를 겪으며 제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데 저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우연히 여러분의 사연을 접하며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을 가진 사람은 건강이 아쉽고 건강한 사람은 가족 때문에 속을 썩더라고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쯤 골치 아픈 일이 있기 마련인가 봐요. 이런 사연들을 듣다 보니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안정을 찾은 지금 제 사연을 통해 누군가도 위로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골프 선수인 남편과 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대학 졸업 후 골프복 전문 브랜드에서 일하던 저는 브랜드 행사에 참여한 남편과 처음 만났죠. 현역 선수들과 새 시즌 카탈로그를 찍게 됐는데 제가 맡은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매너 좋은 훈남이었고 선수로서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행사 후에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죠. 남편은 남자답게 저에게 호감이 있음을 표시했어요. 저도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네요. 하지만 1년의 연애 끝에 막상 결혼을 하려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집안이 문제였습니다.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재력가 집안의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사실 어려서부터 골프를 했다고 할 때 부유한 집안일 거라고 짐작하긴 했어요. 지금은 많이 대중화됐지만 그래도 선수 생활까지 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바로 골프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잘 사는 정도와 엄청 재력가 집안은 체감되는 중압감이 다르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제게 배가 불렀다며 대놓고 부러움을 표시했죠. 하지만 저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너무 차이나는 집안 배경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댁과 친정의 빈부격차에서 오는 갈등이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망설이던 저는 결국 남편과 더 연을 이어가기 전에 이별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했네요. 어차피 시댁의 반대로 결혼도 힘들 텐데 괜히 자존심만 상할 것 같아서요. 은석 씨, 우리 헤어지자.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자기네 집안 너무 부담스럽고 감당 못할 것 같아. 미쳤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차라리 나더러 죽으라 그래. 감정적으로 그러지 좀 마. 어차피 우린 힘들어. 나는 내 결혼 때문에 부모님 자존심 구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일 없어. 걱정 마. 내가 그렇게 안 되게 노력할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남편은 절대로 헤어지는 건 안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그 덩치 좋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물먹거리며 애원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안 문제만 아니라면 남편은 정말 놓치기 아까운 남자긴 했으니까요. 외모도 멋있는데 저에게 대하는 태도나 마음도 항상 한결같았거든요. 1년 동안 연애하면서 저를 실망시킨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좋은 집안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실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얼마 후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꽃다발과 화과자를 사서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죠. 시댁은 어림잡아도 300평은 넘을 것 같은 대저택이더군요. 저는 집 안에 들어서기 전 한숨부터 나왔네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태도는 무척 냉랭했어요. 시아버지는 연세에 비해 무척 활기차고 젊어 보이시더군요. 남편의 우람한 체격과 반듯한 외모는 다 아버지를 닮은 거였죠. 반면에 예비 시어머니는 부러질 것 같이 여리여리한 외모에 태도도 온전해 보이셨어요. 남편은 집안에 들어서며 괜히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아버지를 대할 때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아버지, 말씀드린 제 여자친구예요. 결혼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화라고 합니다. 그래, 의류 회사 다닌다고? 네, 은석 씨하고도 회사 일로 만났어요.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아버님이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셔서 지금 경비 일을 하신다고? 어머니도 식당 일을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건 왜 알아보셨어요? 실례잖아요. 실례? 내가 저 아가씨 집안 좀 알아본 게 실례면 그런 가당치도 않은 처지에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저 아가씨는 그건 실례가 아닌 줄 아니. 여보, 말씀이 심하세요. 어허, 어디 남편이 말하는데.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저 이 사람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아가씨가 말해봐요.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 은석이랑 헤어질 생각 없나요? 저희도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결혼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두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석 씨랑 저 잘 살 자신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저는 또박또박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잠시 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입을 여시더군요. 알았어요. 두 사람 맘 알았으니 은석이 저 녀석 데리고 살아요.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의 말씀에 모두 깜짝 놀랐죠. 남편은 어두웠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아버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할 말 끝났으니 그만 가봐요. 아, 우리가 보는 건 이게 마지막일 테니 그렇게 알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녀석이랑 살겠다니 그렇게 하라고 했지. 내가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는 안 했어요. 다 큰 성인들 헤어져라 마라 해봤자 내 말 들을 것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지만 나한테까지 강요하면 안 되죠. 내가 두 사람 선택을 존중해 줬듯이 내 선택도 존중해야지. 저는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의 말씀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라면서 며느리로 보시진 않겠다뇨. 2년이라도 끊자 말씀이세요?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뭐 그리 놀라냐? 난 할 말 끝났다. 결혼하고 싶으면 둘이 알아서 해. 나는 자식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얼음같이 냉기가 뚝뚝 흐르는 표정으로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고 저희는 모두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한다면 그리 하시는 거야. 정 못 헤어지겠으면 그냥 둘이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도 결혼식엔 못 갈 것 같구나. 조심히 돌아가요, 아가씨. 그렇게 시어머니도 자리를 뜨셨습니다. 실망한 저는 그런 결혼은 못하겠으니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저를 계속 설득하기만 하더군요. 결혼하고 바로 아기 가지면 돼. 어차피 어른들은 손자 생기면 다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다니까. 걱정 마. 그럼 부모도 없는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야? 난 못해. 왜 나 때문에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해. 나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마, 제발.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헤어지자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나 제정신으로 살 자신 없으니까. 사람 하나 페이만 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매달리다 안 되니 아베 쓰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만 모시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한 지 4년이 훌쩍 지났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저희에게는 아기 소식이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도 벌써 아기 돌잔치 초대장을 보냈는데 저는 소식조차 없으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산부인과에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는데 남편은 제 맘도 모르고 고개를 가로젓기만 하더군요. 자기야, 나는 이대로 둘이 살아도 좋아. 당연히 애가 생기면 좋겠지만 기다려도 안 된다면 그냥 순리에 따르고 싶어. 억지로 병원 가서 처치받고 하는 거 내키지 않아. 여자 몸도 힘들다고 들었고. 그래도 괜찮겠어? 자기 애들 좋아하잖아. 길에서 어린애만 봐도 이뻐서 눈을 못 떼면서. 보는 거랑 키우는 건 또 다르지. 친구들만 봐도 애 낳으면 어디 자유가 있어? 다 꼼짝 못 하잖아. 난 이대로도 좋으니까 무리하지 말자. 당신 처음 결혼할 때는 아기 먼저 가지자고 했었잖아. 그러면 부모님도 받아들이실 거라고. 그건 그때 얘기고 우리 지금 너무 좋잖아. 결혼 4년 넘도록 관심도 없는 부모님 신경 쓰느라 억지로 노력하고 싶진 않아.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죠. 하지만 티내지는 않았어요. 조급해하면 더 안 생긴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저도 그냥 잊고 지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남편과 대청소를 해놓고 냉면을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맛집으로 소문난 냉면집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앉아 주문을 했는데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삽시간에 어두워지더군요. 전화 소리를 들어보니 무슨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은 남편에게 다급하게 물었죠. 누구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신가 봐. 혈액암이 시를. 뭐? 김비서 아저씨가 전화하셨어. 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신다네. 엄마가 소원이라고 하셨나 봐. 아, 그래. 아버님이 정말 허락하신 거야? 음, 어쩌지. 당신 우리 집에 가서 살 수 있겠어? 들어오라고 하시면 가야지. 어머님이 얼마나 당신이 그리우셨겠어. 그리고 얼마나 부탁하셨으면 아버님이 먼저 우릴 부르셨겠어. 내 걱정은 마. 지금 안 들어가면 당신 분명히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고마워 정말. 저는 눈가가 촉촉해진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사실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었죠. 카리스마 넘치다 못해 서슬퍼런 아버님과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오금이 다 저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준 남편을 위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체 없이 시댁으로 들어갔네요. 어머님은 눈물까지 보이시며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원래도 마른 몸이셨던 어머님은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약해지셨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저희가 이사 들어가는 날에도 아버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아픈 아내의 부탁 때문에 허락을 하셨지만 내키지는 않으셨던 거죠.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했던 일이라 그리 실망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들어간 후 저는 어머님의 간병을 위해 가감하게 회사를 그만뒀어요. 남편과 어머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싶었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아픈 게 무서웠던 저는 곁에 가기를 꺼렸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제야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쇠약해진 어머님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네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희가 들어가고부터 어머님은 식사도 잘하시고 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혈색이 몰라보게 좋아지셨죠. 하지만 암이라는 게 안심할 수 없는 거라 저희는 항상 긴장하고 어머님을 지켜봐야 했어요. 가끔 만나는 제 친구들은 병수발을 드느라 얼굴이 안 좋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수발을 든다고는 하지만 집안 살림해주는 분도 따로 계시고 어머님도 혼자 힘으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거든요. 워낙 깔끔한 분이시라 남에게 기대는 걸 좋아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몸이 힘들거나 한 건 거의 없었네요. 당시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합가를 하고 2년이 지나도록 저와 겸상도 하지 않는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저를 드리긴 했지만 보기는 싫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아예 어머님의 간병인쯤으로만 취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를 부를 때도 아가, 며느라 이런 말 대신 이봐라고 하셨고요. 아침 저녁 식사를 하실 때는 제가 주방에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건 그냥 대놓고 너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불쾌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네요. 남편도 미안해하기는 했지만 대회며 레슨이며 정신이 없어서 저에게 크게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 모르지 어머님만이 그런 저를 안쓰러워해 주셨답니다. 아가,
나 때문에 네가 대접도 못 받고 고생만 하는구나.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은석 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라도 어머님께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아버님도 언젠가는 제 마음 알아주시겠죠? 그럼 그 사람이 워낙 고집이 세서 그렇지 한번 마음 풀면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게 해줄 거야. 조금만 참자.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님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기운을 차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얼마 후 이런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자라며 만삭의 임산부를 데리고 들어오신 겁니다. 저는 기함하며 아버님과 남편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은석 씨, 자기가 이럴 리 없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미안해. 갑자기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곧 출산일이 임박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아기를 가진 사람인데 계속 방치할 순 없잖아.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떡해? 시끄럽다. 집안에 아픈 사람도 있고 임산부도 있는데 왜 이리 소란이야? 그럼 은석이가 딴짓하기 전에 네가 떡두꺼비 같은 애라도 하나 낳아주지 그랬어. 지 잘못은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 잘못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못난 놈. 애초에 길이 아니었음 가지 말았어야지. 아닌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늘도 노해서 애를 안 주신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네 애 가진 여자나 챙겨라. 말도 안 돼.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어머니 아프셔서 이 집에 들어온 거 잊었어. 난 어머니 병가 나은다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당신은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해 정말.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냐? 예전 같은 넌 소박을 맞아도 12번은 맞았어. 원래 애를 못 낳으면 다른 사람들의 후사를 보는 건 흔한 일이었다. 유난 떨지 마라. 그리고 2층에 해 잘 드는 방으로 올라서 애 엄마 쉬게 해줘라. 어디 불편하지 않게 살뜰히 챙기고.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그런 저에게 보란듯이 도품매를 들이대며 웃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남편의 머리를 죄다 뜯어놔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답니다. 결국 도우미 아주머니가 상간녀를 2층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자기야 미안해. 일어날 수 있겠어? 내 팔 잡고 좀 일어나봐. 물 한 잔 갖다 줄까? 병 주고 약 줬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혼이야? 내가 꺼져주길 바라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나 정말 딱 한 번 실수야.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정말 임신만 아니었으면. 임신만 안 했으면 완전 범죄로 끝났겠지. 그리고 멀쩡한 얼굴로 또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인 척 가슴 떨었겠지. 안 그래?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딱 한 번 실수야. 용서해줘. 아버지가 애만 낳고 내보낸다고 하셨어. 이제 2달만 있으면 출산이니까 당신이 한 번만 봐줘.
애 낳고 나가면 다시는 볼 일 없는 여자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그 애를 나더러 키우기라도 하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습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여자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아버지가 괜히 밖에 놔두고 소문나게 하지 말고 집에 들여서 잘 관리하자고 하셨어. 애만 낳으면 먹고 살게 해서 내보내기로 그렇게 다 약속했어. 막말로 입양해서도 키우는 판에 못 키울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뭐? 그럼 네가 키워. 네가 저 여자랑 키우든 다른 여자를 또 만나서 키우든 알아서 하고 나랑은 여기서 끝내.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상황 나는 인정 못해. 안 돼. 저기야 어디 가려 그래. 안 돼. 저는 만류하는 손을 뿌리치고 여행 가방에 옷을 마구 집어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놀란 눈으로 저희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곧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답니다. 저는 따뜻한 어머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렸네요. 제 등을 토닥여주며 한참을 그렇게 함께 울어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의 침실에 마주 앉은 제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도저히 저는 이 상황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지. 용서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아가, 이런 말 어떨지 모르지만 애는 죄가 없잖니. 저 여자 애만 주고 한몫 챙겨 나가려고 한 것 같은데 저런 여자한테서 애가 제대로 자라겠니? 그리고 네가 왜 저런 여자 때문에 나가야 하니? 당연히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너는 네 자리 지켜야 돼. 어머니, 지금 저대로 저 꼴을 계속 보고 살란 말씀이세요? 차라리 함께 말고 죽으라고 하세요. 저는 어머님의 설득에도 계속 고개를 저으며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지. 알았다. 내가 네 덕분에 요즘 사는 맛이 났는다. 그렇다고 내 욕심 때문에 이 힘든 상황을 감당하라고 감히할 순 없지. 그래, 부디 조심히 가거라. 그러더니 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며 잡았던 제 손을 놓으셨죠. 저도 너무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현관 쪽으로 발을 떼는 순간 도우미 아주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나오자 도우미가 곧바로 어머님 방에 약을 챙겨드리러 갔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방으로 달려들어갔고 남편도 뛰어왔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엄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약 드실 시간이라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거야. 어쩜 좋아. 아주머니, 빨리 119 불러주세요. 어서요. 결국 어머니는 119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급격한 스트레스로 정신을 잃은 것 같다는 게 의사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응급실에 누워 잠드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치고 돌아설 수 없었네요. 자기가 잘 돌봐드려서 엄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는데 못난 나 때문에 다시 나빠지시는 건 아니겠지? 나 그럼 어떻게 살아?
제발 당신이 나 좀 한 번만 봐줘. 부탁이야. 남편은 어머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한숨만 쉬며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님과 남편을 뿌리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생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아버님이 어찌나 여자를 싸고 놀며 저를 골탕 먹이시는지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네 남편 애 가진 여자 몸보신 안 시킬 거야. 결국 저 애 누가 키울 거냐? 네가 키울 거 아냐? 지금부터 네 자식이라 생각하고 잘 먹여야지. 어째 그리 강 건너 불구경이야? 김비서 시켜서 굴비랑 갈비 좀 사오라고 했으니 반찬이랑 더 신경 써서 챙기고 사골도 좀 끓여 먹여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애고가를 불렀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님께 욕을 해버릴 것만 같던 제 심정을 짐작하시겠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저 때문에 조심을 하느라 그러는지 여자와는 말 한번 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어색해 보이기까지 했죠. 정말 남편 말대로 어쩌다 한번 만나서 실수로 임신한 것 같기도 하더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편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명백한 바람의 증거가 여자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상간녀가 언제부턴가 저를 우습게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기세가 등등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죠. 저기요, 저 애플망고가 좀 먹고 싶은데 사다 줄 수 있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하는 말 맞아요? 네, 여기 우리 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사람이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나한테 지금 과일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아, 아주머니한테 사오라고 할게요. 아주머니 지금 청소하시잖아요. 그거 끝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냥 지금 좀 사다 줘요. 백화점 멀지도 않잖아요. 그쪽이 애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임산부는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요. 뭐? 그건 입덧할 때나 그렇지. 지금 만삭이 다 돼가는데 무슨 개수작이야. 어머, 애가 죽겠어요. 말 좀 곱게 할 수 없어요. 뭐라고? 너 오늘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마. 안 그래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티고 있는 거니까. 어머, 참고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 블라우스 제발 집에서 빨지 말고 세탁소에 좀 보내요. 실크 블라우스 같은 거 그냥 함부로 빨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그런 것도 안 입어봤나 봐. 그리고 고기도 맨날 같은 것 좀 하지 말고요. 오리고기, 양고기 이런 걸로 좀 다양하게 식단 짜면 안 돼요. 무슨 부잣집에서 맨날 반찬을 그렇게 먹던 것만 먹어요. 어디 손 갈 데가 없는데 애 생각해서 억지로 먹느라 죽겠어요. 뭐?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내가 이러고 사니까 너까지 막대해도 될 것 같아? 말 좀 곱게 해요, 제발. 어머님도 그쪽 이렇게 입함한 거 아세요? 아버님이 애만 건강하게 낳으면 내가 진짜 며느리라고 하신 거 모르죠? 애 낳고 나가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한테 며느리 대접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긴 지금 봐도 이 집에서 누가 며느리 같은지 딱 봐도 알겠지만요. 그쪽은 지금 누가 봐도 간병인이자 도우미지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 눈치도 없어요. 근데 입까지 그렇게 험하니
어디 아버님 마음에 들 수 있겠어? 그래. 너 오늘 이 펌한 여자한테 어디 제대로 한번 당해볼래? 어? 저는 그때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간신히 참아오던 분노와 서름이 상간녀의 도발로 폭발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달려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흠씬 패주고 싶었지만 부푼 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애꿎은 머리칼만 잡아뜯었죠. 그런데 요란한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온 남편과 시아버지가 하필 이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상간녀의 눈물을 본 시아버지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저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셨어요.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치셨죠. 이게 무슨 못 베어먹은 짓거리야? 감히 우리 집안 핏줄 가진 사람한테 이 무슨 행패야. 이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어디서 저런 상종 못할 것이 굴러 들어와서는. 저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어안이 벙벙해 이 모습을 보고만 있었네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저를 안아 일으키며 시아버지를 향해 외쳤어요. 아버지,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저렇게 살뜰히 챙기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디까지 하실 거냐고요. 엄마 모시고 저희가 나갈게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남편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평소 아버님께 주눅들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소리를 지르고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이 병원에 가신 날이라 이런 소란을 보지 못하신 게 천만다행이었죠. 손 좀 놔.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뭐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어? 애초에 이혼사달 난리를 만든 게 누군데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어서 그래. 도저히. 못하긴 뭘 못해.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거느리고 사는 게 못할 짓이야. 그러길래 내가 나간다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살아주실 테니 애 낳고 새 식구 단란하게 잘 살아봐.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해. 그 여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라고. 상관없어서 애가 졌으면 손 한 번 잡으면 쌍둥이라도 낳겠어. 웃기는 소리 집어치우고 도장이나 찍어. 나도 더는 못하겠으니까. 진짜야. 그 여자애 사실 아버지애야. 뭐 아버지가 만나간 여자라고.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그날 처음 본 거야. 어이가 없네. 너 살자고 칠순 가까워오는 아버지를 욕보이니? 정말 사람을 어디까지 실망시킬래? 정말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 근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이렇게 상처받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신 덕분에 이제야 좋아지신 엄마 충격받으시게 할 수 없고 무엇보다 나는 어차피 애를 가질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내 애로 만들어서 키우라고 하셨어. 나만 마음먹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았어. 미안해 정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애를 못 가준다니. 누가? 이거 내 병원 진단서요. 남편은 믿기 힘든 말을 쏟아내더니 저에게 서류를 한 장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이름과 함께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명이 적혀져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거 정말 자기 진단서 맞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당신이 한 말이 전부 진짜란 말이야? 왜 이런 말을 여태 나한테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병원 가보자고 하니까 싫다고 했던 거야.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은 아기 원하는 것 같은데 실망시키기도 그렇고 남자로서 자괴감이 들었어. 그렇다고 이런 무수한 거짓말을 해? 내 심정이 어떨지 생각은 해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정말 미안해.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충격받게 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내가 아기 못 가지는 거 아시고 내 아이로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셨어. 우리 애 없는 걸로 아버지가 또 당신 원망하실까봐 내가 내 탓이라고 밝혔었거든.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애만 낳게 하고 내보낼 거니까 우리한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근데 당신한테도 잘해주신다고 하시더니 그대로시고 저 여자까지 당신 괴롭히는 거 보니까 내가 눈이 뒤집히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우리 부부 아니야? 고민이 생기면 같이 나눠야지. 혼자 그러고 있는 게 무슨 부부야. 미안해 정말. 그래도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엄마 충격받으시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던 저희가 옆에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얼음처럼 굳어서 뒤돌아보니 거기에 놀란 눈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엄마, 엄마 그게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애가 은석이 네 애가 아니라 네 아버지 애란 말이냐? 어머니, 아니에요. 이 애가 저를 달래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전까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안쓰러움, 답답함과 후련함, 오만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끼던 저는 어머님의 등장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충격받으시면 안 된다는 한 가지 생각만이 간절하게 떠올랐어요. 그러자 그제야 남편이 아버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유를 깨닫게 됐죠. 결국 저도 남편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필사적으로 어머님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또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급해서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는 잠시 그런 저희를 바라보시다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어. 내 자식을 내가 모를 리가 없지. 평생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던 애가 너 좋다고 집 나가 영까지 끊었는데 그 몇 년 사이 딴짓을 할 리가 없지. 실수라도 그런 짓 할 애가 아닌데. 엄마.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내가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은석이 네가 할까봐 실시해서 그렇지. 네 아버지 이런 거 처음 아니다. 너 7살 때 비서랑도 그랬고 14살 때 거래처 여직원이랑도 그랬어. 너 군대 갔을 때는 유흥업소 여자한테 집도 하나 사줬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왜 저는 여태 하나도 몰랐을까요? 내가 미련해서 그랬다.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버릇 같은 거라고. 그래서 여태 참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 자기 험을 감추다고 애 낳기 힘들게 된 아들을 이용해서 입마감을 하려고 해? 힘도 값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것도 부모라는 사람이. 말은 나한테 충격 주지 말자고 했겠지만 그 나이에 체면 보기기 싫었겠지. 자식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한 사람, 나도 이제 정 떨어져서 못 살겠다. 엄마, 어쩌시려고요? 어쩌긴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살아야지. 저런 인간이랑 살면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내 인생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래, 이것도 다 네 덕분이야. 그런 너한테 하는 꼴도 더 이상 봐주기가 힘들어. 두고 봐라. 네 아버지한테 톡톡히 복수해주마. 내가 참고 사니 바본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씩씩하게 걸으시는데 오히려 힘이 넘쳐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야, 어서 들어가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멋쩍인. 엄마 말씀이 맞는지도 몰라. 그렇게 여러 번 바람을 피우고도 저 연세에 또. 나도 실망이야. 나한테 그런 제안 하실 때도 어이없었지만 어머니랑 내 처지 때문에 참은 건데 이제 나도 됐어. 그러더니 남편도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저도 결국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 집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초토화되고 말았죠. 아들에게 부축받으며 아버님 앞에 선 어머니는 당당하게 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보내라고 하시며 집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호텔에서 생활하게 됐네요. 그런데 제가 놀랄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아버님의 재산인 줄 알았던 시댁의 재력이 사실은 모두 시어머니의 친정에서 물려받았던 것이었어요. 어려서 조실부모했던 시아버지는 어머니의 친정아버지 눈에 들어 대릴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회사도 물려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바람길을 감추지 못하는 남편이 못 믿어워서 재산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유지해 오셨던 거죠.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 아시죠? 저희 시아버지가 딱 그 짝이었던 겁니다. 그저 회장이라는 직책을 내세워 가부장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버님이 싹싹 비셨지만 어머니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궁지에 몰린 아버님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셨답니다.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전에 노리시던 것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죠.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하시고 회사에서도 아버님을 내치셨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회사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전문 경영일을 앉혀 회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죠. 그리고는 마당이 넓은 저택을 구해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이어지다 보니 어머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상태가 호전되셔서 신기했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참아오던 몇십 년간의 체증이 확 내려가서 그런 것 같다며 후련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얼마 후 저는 남편을 통해 아버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아버님은 이혼할 때 분할받은 적지 않은 재산을 아이 엄마에게 증여해줬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셨답니다. 알고 보니 여자는 저희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걸 알고 일부러 아버님에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저희 남편의 아이를 가진 척 쇼를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던 꿍꿍이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아버님이 이혼을 당하며 재산이 토막나자 계획이 어긋나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에 꼬여서 재산을 증여받고 모두 처분에 달아나 버렸죠. 100일이 간 넘은 아이만 남겨둔 채 말이에요. 아버님은 졸지에 갓난쟁이를 떠안은 채 혼자 남겨지셨대요. 설상가상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통까지 맞고 말았다네요. 이런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후 남편은 아이를 안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정떨어진 아버지라지만 그 모습을 차마 두고 볼 순 없었겠죠. 결국 남편은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5마리 안의 시동생을 거두기로 결심했죠. 쉬운 결심은 아니었지만 뜻밖의 어머님의 응원을 받아 용기를 내게 됐어요. 저보다 더 시동생 보기가 힘들 것 같던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저 애가 네 남편 앤 줄 알고 했던 말 기억하니?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건 내 일이 아니라서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단다. 애는 죄가 없지. 세상에 태어나는 애는 어떤 존재든지 사랑받아야 해. 너도 키우다 보면 알 거야. 사랑받으려고 작정하고 태어나는 게 생명이거든. 어렵겠지만 우리 그 애 잘 보듬어 보자. 나라고 어디 그동안 좋은 일만 하며 살았겠니? 그의 한이가 되어주며 내가 저질렀던 업장을 한번 소멸해 볼까 싶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다는데 제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저만 보면 자꾸 웃잖아요. 그래, 네가 어미가 될 사람인 줄 아나 보다. 신기하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 그때 웅아리를 하며 저에게 왔던 아들이 벌써 2살이 됐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엄마를 좋아하는 껌딱지가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 후로 건강을 거의 회복하시고 지금은 아이의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비록 순탄치 않았던 길이지만 지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저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만을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이죠. 남들은 지금 행복한 제 모습을 보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겠죠. 저도 뒤돌아보면 지난 일들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부디 무탈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잘 극복해내시라고 응원하고 싶네요. 기가 막혀 못 살겠다 생각되는 순간도 결국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도 하죠. 그 순간에는 죽을 것만 같던 고통도 한 발짝 물러나 보면 지나온 많은 순간들 중 하나로 남을 뿐입니다. 부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쌀망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